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개인지가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신고를 하나. 이게 시스템이 없어서 못해요. 과세를 하려는 마음은 이미 다 열려 있는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그 시스템 구축이 안 됐어요. 과세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주고 과세관청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신고 제대로 됐는지 보좌해가지고 매칭시켜야 되잖아요. 이걸 주는 시스템에 도입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과세를 해요? 아, 진짜 이게 저 오늘 딱 보자마자 이제 저야 뭐 이제 세금만 하는 뭐 세금 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네. 특히나 상속세를 제가 많이 하니까 그래서 보면서 다양한 생각 들었어요. 막 주택 세금 정책이나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근데 사실 이런 큰 혼선이 일어나면 대부분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이 나왔는데 이게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요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이 나왔는데 좀 어떤 내용으로 나온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20억 있다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네. 지금 대한민국 상속세는 20억에 대해서 총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공제 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배우자 있으면 뭐 10억 원 빼고 뭐 계산하는 건데 그럼 꽤 많이 나와요. 이제 내가 금액이 크니까 누진세율 때문에. 네. 20억 정도면 뭐 이제 채무나 이런 액수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쵸. 뭐 4, 5억 정도씩 나오세요.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죠. 그쵸. 4분의 1이니까. 네, 커요. 꽤 큽니다. 그래서 엄청 큰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각 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인데 살아계신 분이 상속인이에요. 그래서 이 상속인이 받은 만큼 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20억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자녀가 10명이다. 네. 그러면 2억씩 줬다. 그러면 2억씩 각각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이 낮아져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세는 누진세율이라 1억 원까지는 10%야, 5억 원까지 20%, 뭐 10억 원까지 30%, 뭐 30억 원까지 40%, 30억은 넘어가면 50%, 뭐 이런 식인데 네. 그 누진세율이 높은 걸로 안 가니까 분산되니까 세금이 낮아지는 거고 두 번째로 더 낮아지는 게 이제 이유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거예요. 상속인마다 공제되는 건데 그 상속인 자녀가 기본 5억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 10명인데 네. 2억씩 줬는데 각각 5억씩 공제가 되니까 세금이 0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되게 좋네요. 확 줄어들어요. 아, 부담이 준다. 네,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공제가 5억이에요. 기본. 네.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오케이 10억 원까지 늘려줄게. 기본 공제가 배우자 공제가 껑충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가장 쥐약인 거, 제가 이제 웅달 책방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돌아가시기 전에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 그다음 돌아가시기 전에 5년간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것을 이 상속재산 포함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막 살아생전에 뭐 자녀에게 전세금을 줬네, 뭐네, 뭐 이런 거 안 걸려 하시는데 돌아가시면 계좌 10년치 걸 다 확인해서 한 번에 잡아내는 거거든요.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릴 건데 요게 대대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상속인은 10년간 포함되는 건 똑같은데 상속인 이외의자 5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주로 누가 있냐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손주. 손주 사랑해서 좀 주고 사위 며느리 형제. 그리고 이제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이제 내연녀 내연남이세요. 내연녀 내연남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는 아예 일원도 포함시키지 않겠다. 아, 그럼 사전에 증여하거나 뭐 이랬던 거 그냥 다 빼고 계산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인종을 이제 맞이하는 시점이 됐어요. 네.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서요. 근데 계좌에 10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알고 봤더니 상속 재산이 엄청 많아요. 뭐 그 1,000억이라고 해볼게요. 네. 무조건 50% 세율 구간이라고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 이제 현금성 자산 10억도 안 돼. 100억으로 하시죠. 100억 네.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0억 원을 사위 며느리 손주가 있다고 해볼게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날에 그냥 다 5억씩 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5억까지는 세율 구간이 2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상속세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50%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30%나 낮게 내는 거잖아요. 근데 100억에 30%가 얼마예요? 30억 원. 그냥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증여만 해줘도 확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만 상속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살아생전의 증여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줄 수 있잖아요. 그 친구도 줄 수 있는 거죠. 맞죠?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이거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예요. 와. 1억에 이제 상속세가 바뀌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인적 공제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실제로 뭐 공제를 별로 안 썼어요. 그래도 배우자랑 자녀한테 다 필요 없고 미니멈 10억은 무조건 빼줄게. 뭐 이런 미니멈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격적인 이제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세무사님 이렇게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이라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선은 75년 딱 얘기 들으시면 진짜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1950년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때는 사실 상속세랑 증여세법 별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생긴 이후로 처음 바꾸는 거예요. 이 개편이 엄청난 거죠. 예, 기존에 다른 자질구레한 건 좀 바뀐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뜯어 고치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존엔 상속세가 그러게 대중적인 세금이 아니었어요. 보통의 세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찌르면 나와요. 그러니까 저 이런 식이에요. 제가 곧 찍을 건데 제 컨텐츠에서도 헬리오시티 갖고 있으면 얼마, 상속세 얼마 딱딱딱딱 하는 거 찍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5억, 3억 막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숨도 못 쉬게 턱턱 막히니까 요것에 대해서 이제 그 여야 모든 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주택 한 채 있는데 상속이 발생해서 주택이 파는 일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일환으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 안을 낸 거죠. 그래서 진짜 이 개편안이 나오면 얼마나 그러면 상속세 내는 사람이 줄어드냐. 그쵸. 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지표 보니까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 나이대가 대부분 7, 80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네. 이분들의 학계 출산율이 한 3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면 진짜 상속세 신고하면 상속인들 자녀들 대부분 3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녀들 각각 5억 원씩 빼준다 그랬잖아요. 네. 배우자 10억 원까지. 그럼 자녀 3명이다 배우자 1명 있어요. 얼마? 25억 원까지는 세금이 영원이에요. 엄청 커져요. 기존엔 10억밖에 안 됐었는데. 그쵸. 그러면 이 15억 원이나 늘어나면 얼마나 상속세 내는 비중이 빠지냐.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80%가 빠져요. 낼 사람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2만 명이 내거든요. 네. 상속세 신고하고 뭐 그런 식인데 여기서 80%니까 16,000명이 이제 상속세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 중에 서울 경기권이다. 주택 한 채 있다. 주택 가격이 10억 넘어간다. 100% 상속세 내는 분이에요. 거의 그럴 확률이 아주 높은데 그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에게 이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세금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세금의 이런 대대적인 개편이 호락호락 할 리가 없어요. 네. 제가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네. 이게 3월에 기재부에서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4월에 공청회를 엽니다. 그 공청회를 하는 곳에 그 학회에 저도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그걸 받았어요. 오려면 와라. 그래서 뭐 날짜 되면 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그 공청회 열고 별일이 없으면 요게 법회 국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긍정적으로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했는데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오늘 그 뉴스 때문에. 대통령 파면.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되셨잖아요. 네. 파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60일 이내에 그 다음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쭉 나왔어요. 그래서 뭐 선거인단 등록하고 그 다음에 최종 신고 시작하고 그게 언제냐면 죄다 5월이더라고요. 그러면 5월에 지금 속된 말로 바빠 죽겠는데 과연 이게 이게 처리되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그 찬성이 더 많아야 통과되는 그렇죠. 거죠. 5월 달에. 그때 통과가 되면 26년과 27년에 시스템 구축한 다음에 28년부터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25년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28년부터 한다. 25년 국회 통과되면 28년부터 해줄게요. 그만큼 대대적인 이제 변동이거든요. 네. 근데 5월 달에, 와. 관심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대선이 시작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대선 레이스는. 네. 진짜 목숨 걸고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속된 말로 이렇게 저기
편으로 밀리고 네. 어떤 분들이든 간에 이게 그걸로 나올 것 같아요. 공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러게 보여요. 나는 요렇게 깎아줄게, 나는 저렇게 깎아줄게 네. 하면서 그러니까 날 찍어줘라. 네, 맞아요. 왜냐하면 상속세가 이미 연초부터 그 계엄령 터지고 나서부터 파퓰리즘으로 바뀌었어요. 여는 이렇게 하겠다, 야는 이렇게 하겠다. 근데 서로 동의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럼 왜 통과를 안 시켜주시지? 그러니까 약간 교집합 생긴 부분은 먼저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 해주시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도 이슈를 삼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아니 내가 대통령 되면 이러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통과를 시켜버린다고? 이게 만약 그게 이제 자기 당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게 뭔가 이제 그 엄청 중요한 분이 지금 이제 다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경험인데 다 스탑이에요. 복지부동. 네, 올 스탑. 그리고 주인공 바뀐 다음에 뭔가를 이제 다시 좀 하자라는 분위기로 분명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은 5월에 이게 통과가 안 된 법안이 폐기가 되는 건가요? 폐기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게 국회에 결국 올라갔는데 이거대로 안 돼. 네. 그러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매년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나와요. 네. 그러면 공약을 내셨던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 장담한데 상속세는 무조건 공약에 한 줄은 쓸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이슈가 여론에 됐었기 그쵸. 때문에. 그러면 한 줄을 썼는데 이제 그분이 당선이 되면 그거를 세제 개편안에 이제 지금 나왔었던 거랑 믹스 시켜가지고 나와서 26년에 요 정도 먼저 하시죠라고 단계를 밟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그때 세무사님하고 작년인가 살짝 이야기 나눠봤을 때 지금의 국민의힘은 요 이제 증여를 받는 상속을 받는 자녀 수대로 5억씩 공제를 해주자가 아니었던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은 그거 자녀 수로 하지 말고 그냥 기본 공제액을 높이자고 이렇게 좀 대립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당시 시점에 사실 일괄 공제, 그러니까 그냥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받는 만큼 상속세 내는 유산 취득세는 솔직히 말하면 여야가 말한 적은 없어요. 이건 기재부 아니에요. 지금 한 건 기재부 아니고 이런 식만 있었어요.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5억 원인데 지금 이거를 8억 원이나 10억 원.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인데 한 10억 원. 요 정도 얘기만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뭐 당마다 좀 다르지만 이제 그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세율을 좀 낮추자. 네. 뭐 배우자 상속공제를 폐지하자.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주는 거 다 빼주자. 뭐 이런 얘기였고, 그다음에 뭐 야당은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세율 깎는 거는 부자 감세다. 그래서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이었고 유산 취득세 얘기는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선스럽죠. 이제 기재부 어찌 보면 이게 정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 안은 유산 취득세에다가 말 그대로 자녀 공제까지 막 5억 원을 해줘 버리니까 여야가 생각하는 거랑은 지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야 정부는 조금씩 생각하는 게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새로 이제 대통령 당선되시는 분이 교통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시죠라고 정리하지 않을까. 근데 그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저를 찾아오시는 사전 상속 이제 플래닝 하시는 분들은 애가 탄대요. 아니 작년에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올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 3월 지금 기재부에서 낸 거 5월 통과되면 되는 거 아니었냐. 또 미뤄져.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언제 또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미리미리 어떻게든 이제 이 사전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플래닝을 짜주는데 가장 획기적인 건 이 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저도 세무사님 얘기 들어봤을 때 만약에 정부 기재부안대로 되면 자녀당 5억씩 공제해주면 나는 뭐 30억 주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내.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미리 증여하면서 세금 막 몇 억씩 냈어. 근데 이거 통과되면 어떡해? 돌려받지도 못하는 거죠. 그거죠. 돌려받지를 못하는 거야. 네, 증여세 냈던 건 그냥 그대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증여를 해줬던 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그 자녀가 그 돈을 가지고 뭐 이게 개편되면 28년도부터니까 네. 3년간 그걸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상자산을 잘 해가지고 네. 수익을 많이 창출했다 이러면 좀 나이스할 수 있잖아요. 자녀 입장에서 마중물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세금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전 상속 이제 이렇게 상담해 드릴 때 요거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은 뒷전으로 좀 밀릴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더 확실하게 말할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뒷전이다. 28년까지 안 되니까 우선은 요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새로 나오는 상황에 맞춰서 저는 누구보다 빨리 그걸 이제 해석을 해서 네. 이걸 안내해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또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어떤 공약이 나오게 되면 또 초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5월은 분명 이제 그 대선 공약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때 뭐 세금 쪽으로는 좀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2부에서 이어서 요즘 전문직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하는데 아, 장난 아니에요. 네, 요 분들을 위한 좀 마케팅 요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요즘 그 세무사분들 뭐 뿐만 아니라 회계사, 뭐 변호사, 심지어 의사분들도 맞아요. 아 진짜 너무 살기 힘들다. 맞습니다. 전문직 돈 잘 번다는 거 옛말이다. 맞아요. 특히나 세무법인 하시는 분들이 월 500만 원. 근데 못 버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우선은 제가 지난달에 들은 뉴스인데, 전 좀 충격 먹었어요. 그 제 동기 2명이 폐업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망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누구보다 돈에 밝은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수익이나 비용을 받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좀비처럼 그냥 따박따박 벌리는데 그 금액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뭔가를 늘어나도 연애 벌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5천만 원만 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랬던 거는 이렇게 주구장창 갈아 넣었는데 내가 바랬던 금액은 이게 아닌데 그리고 내가 업력이 몇 년 차인데 그러니까 향상이 없는 거예요. 네. 우상향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슈 때문에 터져, 뭐런 이슈 때문에 터져,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직원 인건비 올라가 막 하니까 이게 무슨 기장년 오히려 그리고 낮아지고 있고 막 하니까 너무 힘들다. 거기다가 이제 경쟁은 더 치열해지잖아요. 네.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댓글에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랑 전문직 걱정은 누가 하냐. 걱정 좀 해주세요. 예.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또 유튜브라든가 어떤 홍보수단,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걸 하면 좀 나아진다고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도 쉽지 않다면서요? 아주 쉽지 않죠. 사실은 지금 제가 여기 촬영하고 있는 이제 웅다울 책방 같은 경우도 엄청 거대한 이제 채널이시잖아요. 사실 저야 이제 감사하게도 불러주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사실 여기 한번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생각도 들어요. 유튜브나 블로그는 진짜 기본이 됐죠, 진짜. 기본. 예, 이걸 모르는 게 없죠. 저 아직도 기억나요. 블로그 한 10년 전에, 완전 초창기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블로그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네. 뭐 그런 걸 하냐.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고 일 넘쳐나는데. 근데 그때 블로그를 선점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주 네임드가 돼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늦게 시작했지만, 제가 그래도 먼저 진입했다라고 하는 거는 전문 직군에서 유튜브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제 고객분들이 이제 유튜브 유입이 더 많으세요. 왜냐면 영상이 친숙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두꺼비 세무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10만 정도 돼 가는데, 제 세금 컨텐츠에서 10만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쵸. 몇 명 안 돼요. 진짜 손에 꼽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뭔가 마케팅을 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이미 세무사회, 네. 이제 한국 세무사회에서는 제 유튜브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강연을 2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미 뭐 의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 그 모임에서 전문직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요청이 와가지고 오히려 거기 가서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부동산이나 자산 관리 강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네. 느닷없이 그런 강의 들어오길래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을 풀어드린 거죠. 그래서 풀어드렸더니 생각보다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물론 인터넷에 이런 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보겠지만 전문직이 밑에서 이렇게 올려와서 한 마케팅 그 사례를 본 적은 없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도 유명한 채널 막 하시는 분들 많지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외부 그 업체를 써서 한 적은 없거든요. 유튜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온전히 다 한 케이스라.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외부에 잘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한테 맡기는 게 낫다라고 결론을 제가 내렸기 때문에.
왜냐면 와 내가 근데 갈아 넣어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서 이제는 그것에 좀 예를 들어 속된 말로 좀 나쁜 업체도 있을 거잖아. 네. 당하는 거는 안 당할 것 같다. 아, 그래서 이 살아 숨쉬는 전문적인 마케팅을 좀 컨설팅 해주고 그런 상황이 좀 빈번해졌어요. 그래서 가끔 문의 오면은 이제 말해주고 변호사님도 말해주고 요즘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사실 의사분들. 의사분들이 힘드신가? 우선은 이제 경쟁이 치열해졌죠. 아주 치열해졌고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의사 파업. 네. 의사 그게 있고 나서 결국은 이제 시중으로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용이나 이런 데서도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경쟁이 좀 치열해진 거죠. 그리고 변호사분들도 사실은 막 그 플랫폼 있잖아요. 유명한 뭐 어디 뭐 말은 못하겠지만 연애 쓰는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 플랫폼에 우리 배달의 민족 이런 것처럼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엄청 많이 내요. 1,000만 원 이상 내요. 월에만. 월천이요? 네, 월천 이상 내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변호사님들 중에. 와, 그럼 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그래서 솔직히 제 친구 변호사도 야 그럼 너 남는 거 있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어떡하냐 거기 아니면은 일이 안 들어오는데. 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진짜 쉽지가 않구나. 그리고 제가 왜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아냐면 저는 그런 업체들의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미 이제 어떤 이제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그런 것들 할 때 말해주는 마케팅을 이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게 전문직으로 좀 더 승화된 거죠. 왜냐면 저는 전문직에 더 친숙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점점 느끼는 게 이번에 이제 책 쓰고 있는 책도 있는데 거기다 마케팅 섹션을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네. 세금은 속된 말로 돈 벌었을 때 내는 거고. 그쵸. 돈 벌기 전에 돈을 벌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누구보다 좀 자신 있는 섹션은 전문직이잖아요. 제가 전문직군들도 많이 만나고 나도 이제 나름 전문직군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요. 이게 좀 이제 전문직 마케팅 꼭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일이 부족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일이 감사하게도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수입료가 좀 방어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방어가 있다. 왜냐면 저도 그 직원분들 모시고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커지잖아요. 네. 그럼 저도 손익분기점이라도 넘기려면 제가 생각하는 그 가액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액이 예전에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손실나면서도 막 눈물 머금 거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도 몇 년을 했어요. 손익분기점 넘기는데 진짜 한 4, 5년 걸렸거든요. 처음에 아이고. 개업하고. 왜냐면 저는 일반적인 기장을 많이 안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승곡선을 좀 타서 다행인 건데, 그 사업의 확장성을 좀 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전문직 마케팅이 좀 어떤 방식인지 좀 말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전문직 분들이 예전처럼 그냥 변호사 개업하고 회계사 세무사 개업하고 전화만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먹고 살 수가 없나요? 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장담한데. 이제는 정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격증 전문직 따면 이제 저 사람 탄탄대로 연론해 그거 아니다.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영업 루트가 엄청 탄탄했다. 네. 가끔 그런 친구 있어요. 금융권에 있다 나와서 그 기존에 알던 고객들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서 네. 업무를 시작한다거나 뭐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사내 변호사 하시다가 나와서 그 회사 거 업무부터 시작해서 좀 확장한다거나. 네. 그러면 가능한데 그게 대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미흡해요. 내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전문직 마케팅에서 말해주고 싶은 거는 진짜 무조건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능동적이어야 된다. 왜냐면 속된 말로 그래서 가장 먼저 나는 바빠 죽겠거든요. 개업하면 진짜 진짜 바빠요. 진짜 너무 바빠요. 뭐 별걸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죠. 다 머리 있으니까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별거 있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무실 하나를 이제 준비할 때 선반을 뭐를 쓸까, 벽하고 일렬량 뭐로 하지. 그쵸. 생각해보니까 더워지는데 에어컨 설치를 안 했네.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 임대인이 벽에 구멍 뚫지 말라고 하니까 순간 당황스럽고 생각지도 못한 거. 간판은 얘기도 안 나눠가지고 간판을 어떻게 달아야지 생각도 안 하고 미치는 거예요. 한 몇 개월 가거든요. 그러면 광고를 그냥 업체에 막 많이 수동적으로 맡기세요. 돈 내면 해주는 거. 네. 근데 이제 광고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막 조회수 나오면 적당히 뭐 맞겠지. 근데 그 조회수가 과연 실질적인 조회수냐. 왜냐면 어뷰징이나 막 이렇게 그냥
막 쏴가지고 조회수 찍어내는 것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이제 눈속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공부를 해야 표현을 하면서 이거 조회수만 이렇게 찍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오는데요? 이런 거를 말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저는 배워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광고 업체의 이제 트렌드랑 알고리즘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는 제가 직접 한 거거든요. 네. 블로그랑. 막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능동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느낀 거예요. 좋은 업체 선별하는 눈만 가지면 그 다음에는 좋은 업체를 맡겨도 된다. 너무 바빠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는 좀 능동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아. 첫 번째는 이거예요. 무조건 추적을 능동적으로. 자기가 깨져봐야 돼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되는데 사실 전문직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마케팅 해본 적도 없고 맞아요. 사실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또 이게 취향이 맞아요. 나는 이거 뭐 법무 이거 뭐 개편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에가 조회수 막 300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300이면 많죠. 아유, 저 처음에 막 3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유튜버냐 내가 전문직이냐.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죠. 맞아요. 편집도 해야지, 썸네일 만들어야지.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저는 그래서 결국 몇 개는 포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저는 대면 이제 컨셉 스킨십 있잖아요. 네. 요걸 조금 많이 포기했었어요. 왜냐면 한 분 한 분 만나면 고객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수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언제까지? 왜냐면 제가 언제 그때 속된 말로 현타가 왔냐면 제가 한 달간 그래서 무료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오픈하면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시면 무조건 무료로 막 1시간씩 해드렸어요. 3달 했는데 아무도 거의 안 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만을 쏙쏙 빨아들이고 이런 적도 있어요. 아니 그때 무료 상담했는데 추가로 알려주기로 한 거 빨리 안 알려주냐고. 세입계산에서 빨리 알려달라고. 빨리 얼마냐고. 문자로 보내라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나 세무서 왔는데 당신 얘기 들은 걸로 내가 이제 무료 신고 그냥 할 거니까 얼마 나온지 빨리 말해달라고. 무례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지도를 쌓아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를 지키는 방어 수단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는 불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막대하는 걸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쌓여서 죄송해요. 저 바빠서 직접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그럴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욕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이걸 키운 거예요. 그게 이제 지표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치화돼 있고. 네. 그런 면을 위해서라도 진짜 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 주셨던 대로 저 처음에 지금도 그런데 블로그 글 하나 쓰는데 막 4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술자리 없애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 시간에 이거 쓰고 있어요. 주말에 하루 종일 블로그만 쓴 적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은 골프를 안 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배울 시간이 없어요. 사실. 사실 못 치는 거죠. 네, 못 치죠. 배우지도 않았다. 네, 할라 치면 하겠죠. 제가 막 이제 그런 기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골프 좀 배워라. 이제 너무 많이 듣거든요. 네. 대학원 가서 한 3만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 영상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뻔한 거 찍으면 아무도 안 봐요. 맞아요. 정말 계속 새로운 트렌드 알고 연구해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연구하려고 저는 맨날 기사 보면서 연구해가지고 그걸 찍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영상 찍는 거, 편집하는 거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필요해요. 왜냐? 내가 편집하는 법을 알아야 편집 직원은, 그러니까 인하우스로 내가 직접 내부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다. 네. 왜냐면 요즘 법무법인들은 인하우스에서 직접 직원들 뽑아가지고 마케팅을 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편집하는 법을 대충 알아야 시킨단 말이에요. 그쵸. 그걸 내가 편집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10분짜리 아시잖아요. 편집 한번 하면은 좀 갈아 넣었다 그러면 하루 그냥 넘어가요. 하루 그냥 꿀떡입니다. 사실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썸네일 하나 만드는데 썸네일 그냥 어디 가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웃기는 소리죠, 진짜. 맞아요. 썸네일 그 문구 하나에 2-3시간씩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제가 편집자한테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바꿔봐. 예. 그리고 편집자분들도 가끔 그래요. 왜냐면 이제,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구나라고 해가지고 가끔 게으름 피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결국 방어하는 거야, 진짜. 이 전문직 마케팅 결국 나를 방어하는 측면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성공하는 전문직 마케팅 하려면 또 전문직 분들한테는 책이라는 게 꽤 중요하다면서요, 대표님?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쓴 책은 아무도 안 읽어요.
아, 맞습니다. 이게 읽은 분도 있어요. 음. 읽고, 그 다음에 저한테 사인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부끄러워요, 사인하는 거는. 네. 사인이 아니라 이 문구 써드리는데, 근데 이제 거인의 정원이라고 아주 좋은 출판사가 있습니다. 예, 웅달 책방 대표님이 이제 운영을 하십니다. 네. 이런 이제 책을 낸다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전문 지식을 드러내는 2만 원짜리 명함인 것 같아요. 아, 명함이다. 네. 사실 명함이 한 2, 3만 원 해요. 그럼 100장이 2, 3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에 대부분 이제 200원 꼴이란 말이에요. 근데 책은 대부분 2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래 말씀드려요. 2만 원짜리 명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효과가 100배 정도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 직군들이 약간 책 쓰는 걸 꺼려하고 어려워하시는데, 물론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네. 아시잖아요. 책 써보셨으니까. 책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인서트 있게 써야 맞아요. 써도 팔릴까 말까죠. 맞아요. 진짜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다라고 제가 항상 권유를 해요. 책을 써야 된다. 그래야 내 신빙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줄 때 난 명함 안 준다. 책 드린다. 사인해가지고. 그러면 효과가 얼마나 좋겠냐. 아니, 이런 책까지 쓰신 분인데, 당연히 업무 잘하겠지. 전문성 뛰어나겠지. 신임도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책 쓰는 게 이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이제, 와, 책 쓰는데 얼마 걸려요? 이건 대중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 기존에 정리한 게 많았다. 그러면 금방 써요, 생각보다. 그쵸. 특히나 블로그를 미리미리 하셨던 분들, 콘텐츠 금방 뽑아냅니다. 글 쓰는 연습이 돼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면은 정말 오래 걸려요. 맞아요. 어떤 분은 제가 아시는 분은 거의 1년 걸렸는데 결국 어떻게 했냐면 진짜 속된 말로 옛날 스타일로 절 가서 쓰셨어요. 아이고. 절 가서 한 2주간 바짝 쓰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책을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 말씀 하세요. 내 책이 팔리겠냐? 안 팔린다니까요. 책을 팔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책으로 대중한테 물론 잘 팔리게끔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대중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로 명함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의 채널을 운영하는 거죠. 그쵸. 왜냐면 거기에 책을 한 번 쓰려면 대부분 아시지만 꼭지가 40꼭지 정도 나와요. 그럼 책 쓰면서 그 시간 동안에 그걸로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응용해서 말할 게 원소스 멀티 유저 당연히 하셔야 돼요. 블로그 쓰고 그걸로 유튜브 찍은 다음에 모아서 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승화 과정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이거를 안 하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진짜로. 이건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요거 책도 대표님 요즘 보면은 자비 출판이라서 돈만 내면 출판해 주는 게 이제 그런 책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출판사 분들이랑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자비 출판은 결국 내가 속된 말로 돈을 넣어서 찍는 건데 네. 출판사 분들을 그때 만나서 마케팅을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출판사 대표님이나 출판사 분들은 그 딱 시각이 있으면 누구보다 트렌드에 밝아요. 그래서 이런 시각은 좀 아니고 이렇게 바꿔보는 거 어떠냐. 그 다음에 내가 갖지 못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전문직군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여기 전문직인데 그럼 당연히 내가 여기 매출 구조 잘 나오는 거 방향을 내가 당연히 더 잘 알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시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각이 언어로 바꿔주는 편집 작업도 해주고 그다음에 표지나 이런 것들 내 눈보다 더 정확한 눈이 많아요. 그건 진짜 출판사 대표님들이나 출판사 직원분들이 그게 엄청 뛰어나요. 그리고 제목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쵸. 제목 제일 중요하죠. 책에서 책에서 중요한 건 제목이랑 그 다음에 앞에 머릿말이랑 목차랑 50페이지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맞아. 서점 가서 이 책 재밌어 보이는데 들어서 30페이지, 50페이지에 서서 읽거든요. 그리고 사냐 마냐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모든 걸 끌어주는 건 진짜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판사분들에게 픽업을 당해야 된다. 근데 내가 처음 책을 쓴다? 픽업 당할 확률 장담합니다.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아요. 저희랑 책 한 번 쓰시죠라고 내가 유명하지도 않는데 누가 해주겠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이지만 유튜브를 먼저 해야 돼요. 아. 그래서 블로그랑 유튜브를 먼저 해서 조금 내가 이제 팬심이 생기면 출판사분들도 먼저 연락 오기도 하고. 내용이 좋네. 맞아요. 이분이 이게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신선하네. 필요한 캐릭터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책을 6권째 쓰고 7권째 쓸 때 이제 약간 다른 출판사분들이랑 일을 해보려고 네.
경제 서적만 쓴 출판사 70군데를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이메일을 다 보냈어요. 제 책 원고 쪽 일부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네. 그냥 보내면 당연히 아무 말도 안 해주세요. 당연히 원고를 어느 정도 쓰고 나는 이런 형태를 쓰려고 한다라고 보냈죠. 그래도 몇 권 썼잖아요. 네. 제가 몇 군데 연락받았냐면 2군데 받았어요. 70군데 중에 네. 6권이나 책을 썼는데. 그래갖고 제가 나는 진짜 고작 이 수준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빨리 박살이 한번 나셔야 돼요. 박살이 나야 이게 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겠구나. 좋습니다. 그럼 저희 또 이어서 3부에서 요즘 폐업을 피하는 방법.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안 좋다고 해요.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IMF 때보다 더하다. 근데 늘 이런 영상 보시면 그런 얘기 안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진짜라고 하는데 그 정도인가요? 진짜 딱 솔직하게 제가 느낀 거 말씀드리면 IMF 때까지는 아닌데 네. 글로벌 경제 위기는 넘은 것 같아요. 2012년도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로 터졌을 때 그때 정말 우리나라 좀 위험했잖아요. 네. 그때보다는 살짝 위험한 것 같아요. 그 정도다. 그리고 이제 이 촬영이 지금 4월에 하잖아요. 네. 3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법인세 신고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누구보다 소상공인을 필드에서 제일 만나는 직업이 세무사예요. 네.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로 이제 개인 사업자들 만날 건데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 말씀드리면 법인세 때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 세금을 내는 법인이 거의 없었어요. 세금을 왜 안 내죠, 대표님? 다 손실이니까.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환급받고 있어요. 진짜요? 네, 중간이야.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잘해서 한 1,000만 원 내신 분이 올해는 손실이 나가지고 그 1,000만 원 돌려받게 생겨요. 그러면은 장난 아닙니다. 법인세 안 내도 좋지만 지금 다들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책도 썼는데 그 리뉴얼에서 사실 폐업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이제 지금 이제 출간하려고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통계치를 봤어요. 오랜만에 통계치 리뉴얼을 좀 했죠.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바뀐 게 없는데 좀 더 수치가 높아졌어요. 3년 내 50% 망하고 7년 내 75%가 망하는 게 자영업자인데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폐업이 그래서 1년에 폐업이 항상 90만 개 정도? 그리고 개업이 한 100만 개, 110만 개 이랬어요. 네. 항상 개업이 좀 더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24년도에 폐업이 100만 개가 넘어섭니다. 그리고 개업이 100만 개가 딱 걸쳤어요. 거의 똔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2025년 되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월마다 10만 명씩 폐업하고 있어요, 지금. 이 추세면 몇 개? 120만 개가 폐업이면. 폐업이 그럼 확 늘어나네요. 확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개업 비중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개업 비중이 살짝 높기는 해요. 근데 이게 못 따라간다 그러면은 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거기다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면 내가 그 자영업자들 얘기를 왜 들어야 되냐. 난 근로소득자인데 이런 분들은 지금 생각 바꾸셔야 돼요. 왜냐 지금 점점 늘어나는 게 뭐가 있냐면 1인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퍼센티지가. 1인 기업이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혼자 일하는 거잖아요. 그쵸. 프리랜서. 네. 그러니까 1인 기업의 중소기업이 지금 615만 개. 말 그대로 비중으로는 77% 정도 돼요. 그렇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럼 대부분 1인 기업이다. 거의 1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간단해요. 원천세 신고를 안 해요. 왜냐? 나 혼자 있으니까. 대표님 그냥 혼자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신가요? 직원 쓰면 무조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물어봐요. 직원은 이제 진짜 좀 커졌어요. 예. 대부분 언제쯤 많이 물어보시냐면 이게 진짜 소상공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한 1억 5천 정도 넘어가면 이제 대표님 이제 좀 벅차요. 월 1억 5천 수? 아니요. 연 1억 5천. 월 1000에서 한 1300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넘어가면 업종마다 좀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정도 넘어가면 대표님 이제 좀 힘든데요. 그래서 직원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 그 한 연봉 한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정도 쓰는 직원 모시면 얼마 정도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뭐 간단히 생각하시는 게 한 3,600 이제 우선 고바고. 그렇죠. 12개월. 그리고 이제 한 좀 더 써서 한 4,000 쓰겠지.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쇼츠로 올렸다가 제 거 조회수 가장 높은 쇼츠가 이거거든요. 80만이가 돼요. 그러니까 좀 자극적으로 썼어요. 그게 뭐냐면 알바보다 못 번 사장.
그 편의점들이 대부분 이 구조예요. 네. 근데 그때 기사가 이 제목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썼는데 너가 뭘 알아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사장님들도 알고 근로자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데 얼마 정도 드냐면 대부분 1.3배 오버하셔야 돼요. 월급의 1.3을 네. 곱해야 실제로 내가 돈이 나간다. 네, 그래서 얼추 한 4,600, 700 정도 써요. 그분한테 1년에. 그게 세금적으로 뭐 건강보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4대 보험이 우선 10% 정도 나와요. 네. 그냥 우선은 3,600에다가 360도 하고 네. 1년 일하면 퇴직금 줘야 되고 그다음에 연차 수당에다가 뭐 이제 연차 수당 물론 5인 넘어가야 되지만 거기다가 기타 수당이랑 그다음에 뭐 식비 챙겨주고 뭐 하고 그다음에 작업비 뭐 옷 줘야 된다거나 뭐 이것저것 따지면은 얼추 한 4,600대라. 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또 말을 해줘요. 제가 하나 말해주는 게. 그 직원이, 이게, 저는 이거 지금 댓글로 분명 문매를 맞을 것 같은데, 그 직원이 3배 이상을 벌어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사장님한테 냉정히 말하는 거야. 그러지 못할 거면 사장님 직원을 뽑으면 안 돼요. 그냥 당신이 갈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도 이걸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 정도의 수익을 못 벌 것 같은 구조거나 아니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금방 그 회사에서 결국 이제 미안하다 나가주라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를 그래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에 서로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 수익이 안 나면 직원을 채용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사장도 자선사업가는 아니니까 내 월급의 1.3 정도가 실제 비용이니까 내가 300 받지만 그쵸. 그럼 그 3배면 한 1억 2천을 벌어줘. 1억 2천을 벌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니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내가 내 연봉만큼 벌어주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고용할 이유가 없고 2배 정도 벌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연봉 빼고도 그 정도 벌게 해주면 사장님은 편하게 버는 거니까. 근데 왜 3배나 돼야 되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근로자에 의해서만 쓰는 게 1.3배고 네. 그분을 모시기 위한 기타 기반 시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기도 늘어나고 뭐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업종마다 달라요. 나 더 이상 늘어날 거 없다라고 하면 그건 오히려 오케이. 그러면 2배여도 나이가 수익이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또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한 이후에 그 고용 인원에게 내가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또 있어요. 왜냐면은 이 직원이 정말 일을 잘할까? 내부 정보를 가지고 도망가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뭔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약간 이제 진짜 직원 쪽으로 너무 많이 갔는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또 절 찾아오시는 컨설팅이 또 이게 많아요. 지금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은퇴자분들 프랜차이즈. 이제 나 은퇴했는데 사실 퇴직금 한 3억 받았어. 요즘 희망퇴직으로 막 4억, 5억씩 받잖아요. 너무 많이 받는 분들 좋죠. 근데 이제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창업해야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뭐 이렇게 손익계산서 이렇게 갖고 와야 그러니까 돈 이렇게 벌 수 있습니다. 월마다 뭐 500 보장 막 이렇게 있잖아요. 진짜 냉장에 볼펜으로 쫙쫙 그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수치 생각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제가 그 유사업종들을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저는 세무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세무 신고할 때 얼마 벌었을까고 다 알죠. 제가 김밥집 매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커피숍 매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잖아요. 네. 쫙쫙 그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돼. 그럼 대부분 월 마이너스 막 500, 1000 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의 입지와 거기 환경에 직원 쓰는 거랑 매칭을 해보면 이건 아니다. 이게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한 그 지역의 그걸로는 맞지 않다. 거기다가 보면은 어디가 이제 요즘 평당 매출 가액이 높은지 이런 것도 몰라요. 이거 서울시에서 다 통계 내고 있어요. 서울시가 매번 10,000개 넘게 상업용 부동산 조사해가지고 제곱미터당 그 매출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을 막 이걸 넘버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마곡, 강남, 뭐 송파 어디서 개업한다? 거기 위치마다 제곱미터당 매출 높은 데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연구하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 개업이 이런 식이에요. 집 앞이 여기니까 막 이런 식이지. 아시죠? 뭔 느낌인지. 그 세계, 그러니까 직장만 다녔으니까. 본인에게 익숙한 데만 찾아요. 그러면은 조금 아닐 수 있어. 네. 뭐 얼패설패 이제 말해버렸는데. 네. 그러면은 대표님 이게 현실적으로 대표님이 보실 때 은퇴자가 프랜차이즈를 하면 웬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제 제가 썼었던 원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프랜차이즈. 요즘 기본 2억이에요. 인테리어 그냥 기본이에요. 네, 기본이에요. 조금 신경 쓰면 3억. 네. 지금 제가 2억도 솔직히 말하면 낮게 말한 거잖아요. 면적 크기에 따라서 4억, 5억씩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내가 대출을 무리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약간 고민해야 돼요. 물론 대출 이자가 경비 처리가 되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이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 이자가 매달 쫓아오는 게 어떤 압박감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실질적으로. 대표님, 저는 이제 대출이자 이를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집 대출이랑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게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주택 사고 파시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LTV랑 DSR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자본이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네. 한도가 있으니까. 그쵸. 사업할 때 LTV랑 DSR 개념을 안 넣어요. 야, 대출 100% 해갖고 사업해야지. 돈 벌면 되잖아. 이래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대출이자 약간 매출이 살짝 삐끗해버리면 대출이자 쫓아오는 거에 갑자기 목구멍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도 기본 본인의 자본금을 넣어야 되는데 자본금 없이 막 하면 되겠지. 근데 돌발 변수가 정말 많이 생겨요. 정말 많이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장사가 조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잘 나가다가 좀 꼬꾸라지는 모습도 보였을 텐데 맞아요. 어떤 경우가 주로 그렇게 되나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은 사실 이거예요. 회계적인 수치를 못 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돈을 밝아야 돼요. 사실 자영업자가 나 오늘 매출 100 찍었네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다가 원가 90 들어갔으면 그건 망한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그 영업이익률 10%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원가가 90인 거고 나머지 숨 쉬듯이 나가는 임대료나 이런 거는 이미 계산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100% 마이너스예요.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20% 나오고 해야지 꿈의 수치가 나와야지 돈을 버는 거지. 물론 제조업은 뭐 3%밖에 안 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회사 매출이 막 뛰어나지 않는데 첫 번째 제가 많이 본 이제 약간 폐업을 경험하셨던 분들의 공통점을 말하면 뭘 막 150만 원짜리 내는 막 고급 외제차 렌탈 리스 해요. 물론 이제 내가 보여줘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무리될 때가 있어요. 제가 봐도. 이것까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내가, 이게 무시받거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업적으로 그걸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비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대표님은 사실 포르쉐가 4-5대 돼요. 근데 고객 만날 때 무조건 모닝 타고요. 오히려 극대화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대표 왜 이거 타고 다니니까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래서 그냥 사실 뭐 그래 비싼 차 안 타고 다녀요. 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자기만 떳떳하다면 그런 거는 좀 이제 물론 이제 사업마다 다르지만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치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치라고 느껴지는 거는 약간 별외의 관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막 보여주는 것에 잘해야 된다. 물론 이제 고가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인건비 근로자 말했잖아요. 네.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직원을 딱 뽑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걸 생각해요. 시간이 늘어나긴 해요. 네. 그게 말대로 뭐냐면 편함에 취해져요. 이제 좀 직원 뽑으니까 내 시간이라도 좀 벌어가네. 그쵸.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직원이 한 1.5배밖에 못 벌었어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 이게 급여랑 거의 퉁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내가 시간을 좀 벌어갔다 그러면 그쵸. 편해서 다행이다 이럴 수 있죠. 맞아요. 근데 매출이 갑자기 이렇게 급감을 하면 그 직원을 고용하는 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 관점을 이제 약간 예리하게 느끼셔야 돼요. 근데 편함에 취해가지고 직원분을 이제 말 그대로 안 그러면 이러게 되면 둘 다 좌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못 해요. 이게 말이 안 떨어져. 그리고 생각보다 사업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내가 회사가 힘들어서 그만해줘야겠어. 예고를 한 달 전에 하는 거잖아요. 내업법상. 그 말을 못 해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에 이끌려가지고 인력을 내보내지 못하는데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노동자는 회사가 망하면 직업을 잃는 건데 이 자영업자는 회사가 망하면 모든 걸 잃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감한 결단을 좀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아까 말했던 거 결국 모든 거는 이 돈에 좀 민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메뉴 가격 말할 때도 부가가치세 적용 생각 안 하고 막 가격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막 가격을 추에 올리면은 뭐라 되냐면 이제 부가가치세 내고 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뭐야 내가 갈리기만 했네. 그러니까 막 건이 많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건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만 치고 있었던 거예요.
가격 제대로 못 매긴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메뉴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그러면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요. 고객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을 잘해야 돼요. 이거 갑자기 장사 좀 되니까 올리는구나. 맞아요. 그러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돈만큼에 대해서 대표가 정말 민감하게 신경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본업에 매출 올리는 것에만 급급해서 생각보다 이런 회계를 좀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좀 컨트롤 해드리는 게 결국 저 같은 세무사가 하는 건데 다 말씀 못 드리죠. 그런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월 기장을 하지만 뭐 급여 아웃소싱이나 뭐 격리 아웃소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좀 더 타이트하게 봐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 관점에서 그거예요. 거기다 돈 쓰기는 아까워. 근데 다 해줘. 이런 관점이 많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내부적으로 직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직원이랑 빨리빨리 얘기하는 게 나아요. 그 직원한테 다른 일도 주고 이것도 맡기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내 사업체를 신경 쓰는 건 결국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내 사업체 신경 안 써줘요. 솔직히 말하면 배우자한테 말해도 배우자도 그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쵸. 신경 써주고 싶어도 뭐 말을 못해요.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대표님, 그 사장처럼 일하는 훌륭한 중간 관리자는 없는 겁니까?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직원은 이제 이미 직원이라 보면 안 돼요. 파트너입니다, 이제. 파트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상여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확실하게 그 직원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 보상을 안 해주면 그 직원은 나간다. 네, 나가요. 왜냐면, 그러게 나가서 여기서 배운 걸로 유사한 업종을 차려요. 경쟁자가 돼버린다고.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잘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한 또 자영업자 있으실 거예요. 그쵸. 나는 폐업하고 멀어. 지금 돈 잘 벌고 있어.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끔 무리한 사업으로 파생돼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사업을 갑자기 파시더라고. 대표님 이걸 갑자기 왜 해요? 막 이런 거예요. 갑자기 무역하시던 분이 갑자기 광고회사를 차려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역은 그냥 이게 무역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나라 내에서 광고를 해요. 갑자기 하고 왜 갑자기 이거 하신 거니까 이게 사업이 잘 된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한 업종을 한 7년 했을 때 이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쯤 되면은 내 사업군에서 그냥 경험할 거 다 경험했어요. 사기꾼도 한번 경험해봤고 뭐 폐업 직전까지 가봤고 근데 난 다 이끌어서 올린 거예요. 그쵸. 그래도 저는 말씀드리는 게 본인 잘하는 사업을 진리도록 극대화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최대한 수익 창출을 해야 돼요. 아예 라이벌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라이벌 또 계속 생길 거고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사업이 침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흥행가도가 계속 달리더라도 갑자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연관성 있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난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기반의 자산 관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하고 마케팅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저는 이제 경매에 관심 있으니까 부동산 하다 보니까 네. 경매로 다른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문직 마케팅으로 이제 강의라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요런 게 좀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거 갑자기 막 하시니까. 그거는 진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럼 또 요즘 AI 시대잖아요. 맞아요. 막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항상 잘하던 아이템이 계속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사회 구조는 진짜 꾸준히 진짜 무조건 읽어야 돼요. 진짜 첫 번째는 지금 개인적으로 AI도 있지만 전 AI 때문에 저도 위협을 느낀다고 느껴요. 진짜로. 세무 쪽도 자동화 되는 거 금방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진화하면서 그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안테나를 계속 세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또 관점이 그거잖아요. 트럼프 2.0 돼서 관세. 맞아요. 갑자기 자동차에 관세 25%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된 사업군들이 갑자기 내수 시장도 다 죽어버릴 거고 엄청 위태로워질 거거든요. 그쵸.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글로벌 경제 위기 정도는 넘어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좀 일이 쭉 갈 것 같은 거예요. 그쵸. 근데 그 관점에서 이제 내가 어떤 개업을 하느냐, 어떤 창업을 하느냐 생각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분도 오셨어요. 골프웨어를 하겠대요. 왜냐면 골프 시장은 박살났잖아. 그러니까 엄청 잘 돼 장사. 이 사람보다. 코로나 때 봤잖아. 근데 그거 끝났어 이미. 지금 코로나 때는 호경기로 골프 사업이 진짜 많으니까 진짜 골프장 세무조사도 있단 말이에요. 네. 세무조사는 항상 호황업종을 해요. 돈 잘 버니까. 그때 많이 했던 게 세 가지인데 골프장, 그 다음에 대부업체 이자 올라가니까.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마스크. 그치. 그러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 관심도 없어요. 왜냐?
골프장 요즘 예약 잡기 아주 쉬워요. 많이 티업이 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경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네. 돈을 못 써요. 그쵸. 그리고 뉴스 보면은 명품 시장도 한풀 꺾였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그 큰 업체 하나가 지금 이제 약간 무너질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풀 꺾였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몇 년 전 호황기 아이템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절대 안 된다고 막 쫙쫙 그었어요. 그래서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저는 아닌 것 같다. 아 진짜 아닌 것 같다. 근데 본인은 이제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근데 취미와 본인의 생업은 완전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제발 인지하셨습니다. 그리고 AI가 그리고 뺏어갈 직업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걱정. 대표님, 그럼 소상공인 분들 중에 나는 이미 프랜차이즈나 혹은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나 솔직히 망한 것 같아요. 아 뭐야. 적자 나고 있어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빠져나와야 그나마 좀 희망을 키울 수 있을까요? 진짜 이거는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상가를 빨리 빼야 되겠죠. 그냥 접어야 돼요, 진짜로. 이게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을수록 이게 마이너스가 계속 커져요. 계속 대출 더 받아서 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폐업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임대차가 남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 소상공인 대출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폐업을 하면 이거 원금을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악순환에 완전 빠져버려요. 미쳐버리는 갚을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미친 듯이 뭔가 변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걸 바꿔줄 수 있는 건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 생각에 마케팅밖에 없어. 마케팅. 네, 마케팅을 해서 이제 기존에 안 하던 홍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동네 장사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요즘은 맛있으면 옆 동네에서도 당해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업종마다 너무 달라서 그래요.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B2C잖아요. 네. 아니면 C2C라면 말 그대로 고객 상대하는 건데 근데 이제 말 그대로 회사 상대로 하는 거는 너무 한 회사에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역을 자기가 확장시키는 방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는 게 마케팅 같아요.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거, 미니멈을 높여줄 수 있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산업군마다 너무 달라서. 그렇죠. 그럼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제 직장생활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평생 하다가 퇴직금 한 2, 3억 정도 이제 손이 졌어요. 이게 다야. 나 이제 노후 준비 하나도 없어. 네. 국민연금 30만 원이 다야. 50만 원이 다야. 그것도 70세 돼야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표님 생각엔 이걸로 프랜차이즈 커피숍 뭐 이런 거 하시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거 그냥 뭐 어떻게 빌라라도 사서 그 주택연금으로 파먹든지 그게 낫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 전자는 이 프랜차이즈를 그 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아니고 자기가 그냥 개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개업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방향이 두 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은퇴자분들 강의 많이 가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그냥 이거 하면 장사 잘 된대. 그냥 옆에서 막 이런 식이야. 막 장어구이집이 요즘 잘 된대. 막 이런 식이야. 그냥. 막 탕후루야. 요즘 탕후루야. 이래버리면 그게 빠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저는 무조건 결사 반대. 진짜 소중하게 번 그 퇴직금 다 날립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방식은 뭐가 있냐면 자기가 본업에서 하던 건데 좀 방향성을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아주 조그맣게 내재화시켜서 하겠다 그러면 권하고 싶어요. 그것도 너무 갑자기 크게 하면은 이게 휘청했었을 때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왜 무너지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기존에 있던 회사 은퇴하기 전에 회사랑 배웠었던 게 있어서 그걸 갖고 오는데 이 회사에서 얻었던 거래처나 루트들로 대부분 시작을 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많이 봤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휘둘려요. 그러니까 내가 조직에 있었을 때야 그 사람들이 내 말 들어줬지. 내가 이제 나와서 그 사람들 일하면서 이제도 잘해봅시다. 이 과장 하는. 이 과장이라뇨, 대표님. 입장이 달라지셨어요. 그걸 알아야죠. 그쵸. 여기가 이제 갑인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루트를 여러 개를 짜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혹시나 변심을 하거나 그리고 사업이 조직에 있을 때처럼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말 깨지고 관계 깨지는 게 허다해요. 정말 허다합니다. 갑자기 말 한마디로 깨지고 대표님 원래는 이제 서로 해가지고 5대5였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더 일하는 것 같아요. 저 7 주세요. 그냥 말 한마디로 깨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거 믿고 퇴사해가지고 구조 다 짜놨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믿고 그걸 나오는 순간 정말 미친 짓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다양한 사업군에서.
그러니까 그거 하나 믿으면 안 돼. 결국 내가 어빌리티가 있으면 다른 사람 끌고 와야 되니까 그쵸. 그 루트를 다양하게 뿌려놓으면 그분은 좀 개업을 한다 그러면 조금 권하고 싶어요. 그나마. 근데 그것도 규모를 우선 소박하게. 소박하게. 아니 난 당연히 이 10명이 다 올 줄 알고 막 직원 몇 명 뽑아서 짠 했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얘기 다 틀려져가지고 7개가 날아갔다 생각해봐요. 갑자기 직원 다 내보내고 갑자기 막 사무실 공간 엄청 넓게 했는데 와 이거 갑자기 좁히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 게 쉽지가 않다고 봐요. 그럼 대표님 생각에는 솔직히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도 구해야 되는 게 나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자리 구해보시는데 뭐 자존감이 허락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은퇴가 3개가 있대요. 제가 은퇴 전문가분 한번 얘기 나눠본 적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은퇴가 50세 전후래요. 본업으로 했었던 거 은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취업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또 편집 직원이나 전화하는 직원을 뽑으려고 공고를 올렸어요. 69년생 분이 지원했어요. 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잘못 말했다. 59년생이죠. 59년생? 와, 제가 그분을 어떻게 모셔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나이대가 좀 높으신 분들을 모시는 직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누구보다 제가 왜냐면 같은 사무실에 노무사님이 계세요. 네. 노무사님이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노무 사례들도 많이 접해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업무가 들어오면 기자 업무 들어오면 노무랑 같이 봐주거든요. 와, 그런 거 볼 때마다 와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필요한 니즈가 다 그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비원, 네. 뭐 그런 좀 이제 반순 노동직에 많이 원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그다음에 70세 때 완전 은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재취업은 힘든 경우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개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차라리 그럴 거면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본인이 그동안에 관심을 쌓아왔던 게 있을 거예요. 네. 직장인분들 중에 이거 한 군데 투자 안 하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차라리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차라리 그럴 거면. 근데 부동산 또 시장이 또 예를 들어서 좀 안 좋다 그러면은 당분간 쉬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진짜로. 너무 무리하지 마라. 부동산도 막 또 대출 받아서 비싼 거 여러 개 사다잖아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게 은퇴하시는 분들은 일하던 버릇이 있어서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강박관념인 것 같아,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 한 대포 쉬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 1년 지나면 미칠라 그런대요. 처음 한두 달은 가족이 놀아준대요. 여행도 가고 고생했으니까 해외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한 3달, 4달 넘어가도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내든 딸이든 뭐 아들이 일하러 가니까 자기 혼자 있는데 그게 그러게 미친대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더라고. 왜냐면은 그 외로움인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의 존재감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리하게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개업을 한다는 게 본인의 존재감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대표야. 명함 대표 회장 주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경제적으로 이제 갑자기 무너져 버리면 너무 힘들어지.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여러 생각이 들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발 이런 것들 좀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물어보고 제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은퇴하신 분들 중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것 중에 이제 월세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받으셔서 그냥 3, 4억 있으면 그런 거 대출 조금만 쓰셔가지고 그냥 월 한 150 정도만 나오게 만들고. 요거는 아주 나이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맞춰 사는 거죠. 맞아요. 맞춰 살아야 돼. 그게 금액이 높아지면 또 이제 4대 보험 안 되잖아요. 그 건강보험이 막 지역갈자감이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자녀한테 수급 들어간 상태로 연 2천인가요? 그게? 낮아, 2차. 그러면은 좀 낮아질 것 같아. 그럼 월 뭐 한 100에서 150이면 안전한 거잖아요. 그 정도 그냥 따박따박 받고, 그러다 국민연금 뭐 한 30만원, 뭐 노령연금 20만원 주고, 그냥 그걸로 맞춰 사는 게. 그럴 수 있죠. 그게 차라리 저는 낫다고 봐요. 무리하지 않는 게. 그리고 혹시나 그 부동산 가격 밸류 올라가면 나이스. 그쵸. 진짜로. 근데 제가 경험상 보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가 안 하더라. 거기 이렇게 호텔 분양 막 이런 거, 지산 분양, 대출 80% 받아서 2개 사라 막 이런 걸 상가 분양, 구분 상가. 너무 화가 나려고 해. 제가 아시는 분 최근에 그래갖고 진짜, 분양을 받았대요, 상가를. 그때 구분상을 하고 내가, 예? 진짜 여기까지 나왔어요. 아니, 지금 구분상가를 사신다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월세가 얼마 주셨어요? 8억.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가랑 지산 지금 경매에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저희 경매 계속 보니까 네. 김포의 지산은 지금 20%까지 떨어진 것도 있어요. 아, 1억 하던 게 2천만 원. 예, 6억이 한 지금 1억 2천, 1억 5천에 낙찰받고. 80%가 떨어졌어요, 가격이. 그것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사요. 예. 와, 막 박살나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분양 그걸 정가에 8억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진짜 생각 많아지더라고요. 상가 지금 공실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하다못해 창업하고, 은퇴하고 창업한다 그러면 그 1년간 그냥 창업 공부만 하셔도 된다. 진짜. 뭐, 섣불리 걸리지 말라는. 제가 어저께 그래서 좋은 강의하고 왔는데, 그 부동산 그 중개사로 유명한 학원이에요. 네. 거기서 그 중개사 이미 취득하신 분들인데 창업하기 전에 듣는 약간 이제 스파르타식 사관학교 뭐 아카데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3시간씩 2주간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아직 물어봤어요. 여쭤봤는데 공인중개사는 붙으셨고 아직 개업은 전이래요. 그래서 개업 전에 이제 듣는 거래요. 근데 전에 강사님들이 너무 무섭게 말하더래요. 쉽지 않다고. 막 진짜 누구 막 자살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대갖고 어떡하죠? 저도 그 얘기하러 왔는데. 그래갖고 그럼 저는 약간 톤 조절할게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약간 톤 조절했는데 정말 냉정하게 말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일화 떠오른 게 공지에 계시다가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좋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고 권리금 이것만 줘라고 해갖고 오퍼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첫마디 해보였어요. 절대 좋은 자리는 그렇게 툭 말하지 않는다. 절대. 장담하는데 그건 절대적이다. 막 조건을 들었는데 말이 안 되는데요? 그 구조는 말이 안 된다. 중개법인 제가 대표님 좀 친한 형님한테 물어봤는데 네. 에이 자원아 말이 되니? 사기야. 되겠니 그게? 그리고 옆에 차려버릴 거야. 고객 다 빼서. 그렇죠 형님. 그러니까 맞아요. 그 전달을 해드려. 딱 전화를 해줬더니 그분도 그래도 좀 촉이 있어가지고 막 알아보셨는데 근데 그분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나요. 공직에서 그래도 사무관까지 하다 나오셨어요. 네. 주변에 선배들 졸업한 선배들 다 돌아다녔대. 왜냐면 중개사 개업했다고 해가지고 명함 받고 막 했었었대요. 네. 15명을 다 찾아가서 연락을 드렸는데 15명 다 패요.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쉬세요. 중개업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중개사 딴 지는 한 15년 됐지. 하지 마세요. 필드는 그래 녹록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하지 마세요. 그럼 정말 내가 준비가 된 분이 아니면 섣불리 있는 자금 쓰지 말고 맞아요. 잘 찾아보자. 아니 오죽하면 제가 기장하면 돈 버니까 창업하라고 하지만 창업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이거 진짜 속되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4편에서 이제 코인 관련 세무 관련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이장원 세무사님은 사실 상속 증여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네, 그렇죠. 암호화폐 관련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어요. 네, 국내에 몇 안 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유일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열심히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보다 관심 있고 맞아요. 사실 또 책을 썼지 않습니까? 맞아요. 출간을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네, 좀 시장이 좋아지면 출간이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분들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 많이 죠.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이거 뉴스 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100조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5대 거래소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메이저 가상자산 거래소. 거기 2020년도에는 9,200억 정도였는데 2024년도에 105조래요. 와. 아니 4년간 11배. 근데 11배 단위도 예를 들어 10억에서 110억 되는 거는 그쵸. 웬만한 사업 규모에서는 가능한데 이게 1조에서 100조 엄청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야.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타이트해진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시장 분석이나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은 사실 옹달채빵에 또 너무 고수님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제도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관점의 투자 시점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이런 게 있고, 요즘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구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코인 관련해서 요즘 이슈화가 되는 게
개인 지갑에 갖고 있는 코인도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최근에 이제 맞아요. 야당 쪽 의원이 발의를 하셔서 이게 좀 논란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세금 걷는 것도 아닌데 국가가 왜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음.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고 야 이게 될까? 이게 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 지갑이 있으면 이 지갑에 5만 원짜리 있으면 신고해란 말이죠. 맞잖아요. 맞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신고를 하나. 거기다가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개인 지갑 이거 해킹 위험 때문에 많게는 뭐 기본적으로 몇 개씩 있잖아요. 맞죠. 저도 몇 개 있는데 분산해서 갖고 있어야죠. 분사해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신고하라란 이유죠. 결국은 이제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이거를 악용한 편법 상속 증여가 늘고 세원 관리 어렵다 이 얘기예요.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개인 지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게 출처가 어디였는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쉽지 않은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된 증여를 몰래 스리슬쩍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야, 이걸 다 신고를 하려면 첫 번째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느냐. 그쵸.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가상자산 2년 유예됐잖아요. 네. 제가 그때 또 말씀드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한 1년 전쯤 왔을 때 이거 안 된다. 절대 안 돼. 유예될 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게 왜 유예가 무조건 될 거라 생각을 했냐면, 이게 시스템이 없어서 못 해요. 그러니까 과세를 하려는 마음은 이미 다 열려 있는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그 시스템 구축이 안 됐어요. 말 그대로 시스템 구축이 돼가지고 과세관청에다가 1억의 사고판 내역들이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주고 그걸 이제 과세관청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신고 제대로 됐는지 보좌해가지고 매칭시켜야 되잖아요. 네. 이걸 주는 시스템에 도입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2년 유예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했던 뭐 칼프나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OECD 국가들이 서로 이제 각각 나라의 이제 비거주자들 데이터도 이렇게 서로 교환하자. 근데 그게 27년에 어느 정도 2년 이내에 만들자라고 서로 조약을 맺었어요. 네. 그것도 장담하는데 2년 만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상자산 유예 1년 더 연장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 도입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국세청은 세금을 정말 걷고 싶지만 시스템이 안 돼서 못 걷고 있을 뿐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사실 비춰져요. 왜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잘 알고 있는 편이라서. 네. 근데 이제 그거가 되고 나서 사실 다음 단계로 개인 지갑을 간다 그러면은 좀 이제 맞을 수 있겠죠.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이제 각자 얼마 갖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세금을 걷지. 더 걷지. 이제 디벨롭이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결국은 개인 지갑이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넣어서 팔잖아요. 네. 대부분. 네. 왜냐면 개인 지갑 있는 걸 서로 거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시장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그런 시장이 뭐예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뭐 업비트나 빗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결국 집어넣어서 거래한 것을 잡아내는 게 국세청에서도 그러게 하고 있고 FIU에서도 말 그대로 금융정보 분석원에서도 그러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전부 다 본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런 제도적인 것을 책 쓰면서 근 한 10년간 모든 것을 거의 다 보도자를 다 봤어요. 그러면서 그걸 책에 녹아냈거든요. 네. 거인의 정원에 지금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아직 안 쓰고 있는 거죠. 사실 댓글로 빨리 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출간을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 또 관심도가 요즘 경제가 어렵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 관세 이슈에 묻혔잖아요. 맞아요. 시장이 회복되면.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대선 끝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맞아요. 들어요. 정치 이슈도 네. 있고요. 근데 FIU에 가상자산 이것들만 위험한 이상한 정보만 확인하는 직원이 몇 분이실 것 같아요? 글쎄요. 감이 안 와요, 저는. 1년에 몇만 건이거든요, 이 거래가. 잘못된 거래가. 근데 9명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가 않다는 생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잡아내려고 하는데 네. 그럼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추후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좀 빠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성질에 좀 위배되는 것도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좋습니다. 이게 좀 쉽지 않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되긴 합니다. 이게 언젠가는 입법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야, 이게 참, 생선 이제 궁금한 게, 내가 싱가포르나 뭐 미국도 좋고요. 해외에 보면 요즘 그 암호화폐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차익 세금 안 걷겠다는 나라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쪽의 거래소에 내가 보내서 팔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거주자 개념이라서 아마 음. 한국에 세금 내야 될 거야. 결국은 내가 미국 그 나스닥에 있는 그 테슬라 거래하더라도 네. 사실 한국에서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돼요. 그러니까 세법은 결국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음. 근데 애매한 게 그 나스닥이라는 시장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미국 거지만 한국에서 내라는 관점 같아요. 근데 가상자산은 이게 애매하긴 해요. 이 시장이 국적이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7년에 과세가 확정이 돼서 과세가 네. 되면은 제가 최근에 이런 이제 대학원 어디 뭐 최고위 과정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이제 코인 강의도 지금 꽤 들어와서 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CCBB가 엄청 걸릴 것 같다.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엄청 많은데 말하면 이제 또 혹시나 입법까지 들어갈까봐 많은 말은 못 하겠는데 네. 많은 이슈가 생길 거예요. 정말 많은 이슈가. 소송이 엄청나게 많을 그렇죠. 것이다. 이게 과세냐 아니냐부터 그다음 두 번째로 과세는 맞는데 그러면 어떤 세금으로 매겨야 되는데 이게 기타 소득이야 뭐야? 이거 증여세야 뭐야? 이런 것들 원천 징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외적인 것들도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많다. 네, 맞죠. 결국은 그럼 코인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줬어. 그럼 이건 어떤 소득인데? 그럼 개인이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미래에 어떤 입법이 됐을 때 내 소중한 자산을 최대한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은 2년 남았다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거래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취득가액이에요. 과세가 되는 순간부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시스템 도입에서 안 돼 있는 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에 샀는지를 모르네.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는 거예요. 저를 욕하셔도 되니까. 태선이 끝나고 나서 그냥 생각해보니까, 가상자산 세금 하자. 바꿀 수도 있죠, 사실은. 그쵸.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이러게만 하자, 그러면. 우선 처음으로 단계적으로 하는데, 업비트 내에서만 거래한 것만 과세해. 업비트에서 뭐 빗썸으로 오기거나 이거는 아직 시스템 미흡하니까 아직 과세하지 마. 그러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어떻게 시스템이 구축될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입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상자산 거래소한테 너희들 분기나 반기마다 아니면 월마다 이거 무조건 우리에게 신고해. 국세청에. 네. 거래 내역 지금 신고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입법이 강화되면서 신고 제때 안 하면 이제 과태료. 이제 강화되는 거죠. 대표님, 근데 최근에 업비트에서 영업 정지를 받았다 혹은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면요. 왜 그런 거야? 막 그랬거든요. 요게 결국은 이 방금 나왔던 개인 지갑 신고 의무화도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FIU에서 잡아낸 건데 말 그대로 이상한 거래가 하도 많으니까 개인 지갑도 신고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업비트가 두나무가 이제 중징계가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FIU가 계속 말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니 이런 것들 뭐 가상자산 이런 것들 지금 자금 세탁한 것 같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많다. 신고해라. 이거 내역 뭐냐 빨리 밝혀라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대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때렸죠. 강하게 때려서 제재받은 게 뭐냐면 결국 뭐예요? 신규 회원 못 받게 만든 거였어요. 맞아요. 신규 회원 못 받게 만들었는데 이제 업비트에서 바로 이러겠죠. 아니다. 이거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한 거 제재 효력 일시 정지 시켜달라. 왜냐면 소송 결과 나와봐야 안다. 그쵸. 소송을 바로 건 거죠. 얘가 다시 풀렸어요. 그러면서 저 최근에 또 업비트 로그인 하니까 다시 인증하라 그러더라고요. 계속 인증 서비스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업비트에서. 그냥 자기들은 이제 계속 뭔가를 다시 하고 있다라는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뭔가 이상한 거 생기는데 그 중에 또 세무조사까지 같이 엮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세트예요. FIS 들어가서 너무 미심적인 거래가 많다.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코인 못 만드니까 사실 외국 가서 코인 만들잖아요. 네. 거기서 법인 만들고 가상계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거 역외탈세 아니냐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세무서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이쪽 자체에서 너무 투명하지 않으니까 다양한 억제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사용자 입장에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우선은 신규 회원자 안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업비트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이게 계속 이러게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개인 지갑 쓰는 거잖아요. 해킹 당할까. 최근에도 뭐
해킹 당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 미국의 바이비트인가요? 거기가 북한한테 해킹 예, 당했죠. 그렇죠. 엄청 큰 금액 해킹 당하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에 불안하다. 그래서 트래블룰도 생기고 사실 많은 것들 생기는 거잖아요. 계속 제도권에 넣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점점 저 코인 관련 규제는 강화될 것이다. 예. 그럼 제도권으로 넣을 거면 이제 제대로 넣던가 뭐 그런 것들 생각도 들죠. 대표님, 그럼 요거 대선 레이스가 곧 펼쳐질 텐데 여당이나 야당의 대선 주자분들의 공약 혹은 그쪽에서 좀 이런 어떤 식으로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지 좀 진지하게 서로 논의를 여야가 하고는 있나요? 사실 이거 얘기를 뭐 위원급에선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선에 이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에. 다른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정리해야 될 게 많이 있어서 오히려 제 개인적 생각에는 지금 이제 우리한테 관세 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피해받고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미국 원래는 되게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긍정적으로 바뀐 거 보면은 제 개인적 생각엔 그래요. 자금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결국은 약간 힘들 것 같으니까, 뭐, 물론 이제 자금을 뭐 빼야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수가 있겠지만, ETF나 그런 거를 획기적으로 만드는 국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달러 화폐 위주였는데 이게 무너질까봐 그 강화시키는데 자금 더 끌어오려면, 비트코인이 있네? 그럼 걔를 이제 끌고 와가지고 좀 흔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웬만하면 코인에 대해서 세금 다 매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것만 대표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이제 1년 이상 갖고 있으면 장기 투자 자산 갖고 있다 해서 세금이 확 낮아져요. 0%예요. 막 6,1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요. 와. 그러니까 공제수가 높다고요. 네. 차라리 장기적으로 양성화 시킬 거면 그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세금이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금 유치를 하는 목적에서는. 코인 할 거면 세금은 천국 한국에 와서 업비트 빗썸에서 거래해서 거래세 좀 내. 뭐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갑자기 모든 데다 풀 수는 없으니까 이게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차라리 뭐 송도나 청라나 이런 지구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 아니면은 뭐 제주도. 네. 관광이랑 엮어서 와서 여기서 그냥 코인 해라. 왜냐면 세법은 거주자니까 한국에서 지내면서 거주자가 되면 당신은 여기서 세금 적용받으니까 코인 관련된 세금은 당신은 제로입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약간 외절취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유튜브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 청년분들 30살 미만인가요? 그분들이 송도 같은 곳에서 하시면 그렇죠. 세금이 빵이라고 들어요. 그렇죠. 청년 창업 관련해가지고 가밀억제권이 외인데 이제 거의 특수지역이어가지고 송도가 빠지거든. 그래서 거기서 개업을 하면 5년간 그 본인 소득 벌어도 100% 감면이에요. 세금 1원도 안 내는. 근데 그걸 이제 너무 악용해서 이번에 세법 개정돼가지고 그게 좀 낮아졌어요. 어찌됐든 50% 이상은 되니까. 그쵸. 저기 우리 전라도에 가면은 새만금 지구 있잖아요. 그쪽에 여러 산업을 유치하고 지금 이제 땅이 많이 생겼는데 그쪽에도 좀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해서 왜냐면 기존 산업은 사실 지방에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만금도 원래는 거기 뭐 공업지구 만들고 뭐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무너졌다. 다시 됐다. 뭐 말만 많고. 거기 저 아직도 기억나. 한번 가봤는데 그냥 긴 방파제 가서 그냥 거기 전망대에서 전망 한번 보고 끝나잖아요. 뭔가 할 게 많을 건데요. 맞아요. 그쪽에 어쨌든 뭔가 산업을 결국엔 유치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런 거 좀 전향적으로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법인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법인도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좀 가질 수 있게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요거는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푸는 게 뭐냐면 대부분 그거예요. 국가기관이에요. 공공기관, 대학교. 그다음에 국세청, 검찰, 사회복지법인 이거예요. 왜냐? 간단해요. 내가 코인을 압류를 했는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현금화 시켜서 빨리 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그거야. 압수했었던 거 팔려고. 근데 국가 시스템에는 법인한테 계좌를 안 풀어주니까 그거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검은 돈이라서 압수했는데 못 파니까 그걸 팔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 가상계좌 시장 참여 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단계별로 푼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되는 거는 첫 번째로 이거 풀면은 지금 이미 기사에도 나왔는데 누가 뛰어들 거냐면 시중은행들이 미친 듯이 뛰어들어요. 왜냐?
저 돈이 엄청나잖아요. 아. 저 돈을 제가 운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팔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법인 이런 데 대학교 있잖아요. 네. 여기는 빨리 뛰어들려고 하겠죠. 왜냐면은 가상자산을 기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부받고 그거 파는데 그것에 대해서 투자 재무 이런 것들 저희 은행에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운용하겠습니다. 요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거액의 예치금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시장이 활발화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한 게 뭐냐면 하반기에는 이제 상장 회사랑 그 다음에 전문 투자자 뭐 등록법인 여기는 매매 거래 가능하게 풀어줄 거다. 저는 이게 획기적으로 코인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수 있는 뭔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첫 번째 풀어줄 것인 거야. 왜냐하면 로드맵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1단계 먼저 필요한 거 뭐냐면 검찰이랑 국세청 필요해요. 빨리 압수한 거 팔아야 되니까. 네. 근데 야 우리만 풀기엔 좀 눈치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상장회사도 다음에 풀어준다고 하자. 근데 검찰 국세청이 먼저 푼다고 해봐요. 제가 아주 이제 불순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근데 이게 또 삐걱거리거나 뭔가 미스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상장회사 아직 풀면 안 되겠는데? 3년 미뤄버리면. 어차피, 로드맵은 나왔지만. 그죠. 이게 뭐, 법대로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고 있네. 네. 미국, EU, 영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법인거래 허용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이제 상장회사나 이런 애들은 이제 말 그대로 법인 계좌를 못 만드는 거예요, 또 평생. 그쵸.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뭐 유럽도 그렇고 지금 회사가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더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기업 가치가 올라서 주가가 치솟고 맞아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금을 해서 회사를 이제 키우는 그런 선순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게 풀리면 상장회사 측에서도 아이디어를 엄청 쓸 거예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세무법인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법인 이거 계좌 풀면은 저는 제 수수료, 수입료 코인으로 받을 거예요. 저는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코인 수수료로 받을 거예요. 그날 평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장회사가 이거 풀리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GV80을 1코인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엄청, 왜냐면 이게 많이 하진 않겠지만 이거는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엄청난 마케팅 포인트래요. 그쵸. 아천한 뭐. 그쵸. 엄청난 거라고요. 맞아요. 이 아이템을 쓰면은 왜냐면 한국에 있는 사람만 코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제 점점 코인이 이게 제도화 됐다라기 보기엔 아직까지 좀 애매하지만 모든 사람이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영상 서두에 뭐라 말했습니까? 지금 한국이 1조짜리에서 105조가 됐는데 맞아요. 시장이 커졌는데 이걸 그러면 통화로서 약간은 인정해줘서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건 안 돼.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화폐 단위로 쓰면 안 돼. 그러면 제가 봐서 상장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코인 관련된 제도들이 항상 그렇게 계속 되더라고요.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 걔는 코인 가지면 세금도 안 걷겠다고 나서 뭐 영주권 준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식이 되면은 코인 자금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만 막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을 받아가면서 사업하시려는 분들은 그럼 싱가포르에 법인 세워서 거기서 하지 뭐. 맞아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한테도 어떤 분이 문의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고 있는데 루블은 받기는 불안하고 화폐같이 박살날 것 같으니까 코인으로 받아도 되냐고 말했어요. 받아도 되는데 못 받는다. 법인 계좌가 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도 코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개인 계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풀어주면 생각보다 이게 다양한 무역이나 이런 데도 물론 이제 블랙마켓에 쓰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말씀드린 게 회계 처리나 이런 거 제대로 하고 세금만 제대로 내면은 선순환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요게 되면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마케팅을 활용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금융상품으로도 사실은 뭐 ETF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불안한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걸로라도 선순환을 뭔가 선두를 점한다라는 건 좋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는 세금 매기고 있지만 우리나라 세금 안 매기는 게 저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일부 국민들 거에 세금을 걷어야지 우리가 충당한다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 말고 다른 식의 뭔가 유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대표님, 그럼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도 이제 하반기에 상장회사랑 더불어서 이걸 참여를 열어주려고 했던 로드맵이 나왔는데,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은 뭔가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거 코인을 대신 투자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일반 중소기업 뭐 법인들은 못 사는 거예요, 결국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상장회사 정도 돼야 된다. 예, 아니, 그 일반 법인은 2단계에서 안 풀리고 더 단계, 다음 마지막 단계야. 이게 원래 총 4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가 이제 기업, 검찰, 국세청 이런 공공기관이고 네. 점진적으로 가요. 그럼 시간이 좀 좀 걸리죠. 걸리겠네요. 그리고 사실 풀려도 그 다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면 정부 스탠스가 코인은 그래도 아직 좀 그러지 않나요? 이러면 상장회사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마케팅 못해요. 멸수는 있지만 그걸로 마케팅하면 안 돼. 못할 것 같아요. 못하지 않을까요?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나만 이 상품을 살 때는 코인으로 받습니다라고 해버리면 눈에 가시가 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이것 봐라. 원화를 안 쓰게 되잖아요. 아니 나 코인을 풀어줬는데 이것 봐라 이래버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위태로울 수도 있잖아요. 이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상장회사는 그래도 큰 회사인데. 그쵸. 네. 그래서 미국 가시는 거. 규제가 없는 나라. 맞아요.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이 여러 가지로 퍼지는데 이거를 개인 투자자도 왜 알아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코인이 거래가 엄청 활발하게 상품화되듯이 이제 화폐 단위로 쓰인다 그러면 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맞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 엄청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만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알트코인들 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국내에서 어떤 법인이 뭐 해외 코인 주주가 잘 모르겠어요.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걸로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커피 사 먹을 때는 이 코인으로 알트코인 이걸로 돈 내게 해줄게요. 맞아요. 화폐처럼 쓸게요. 물론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그나마 안정성 있다고 우리가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비트코인일 확률이 아주 높겠지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가격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네. 없다.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이래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이 쓰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더 올라가겠구나. 제 관점이 이제 다른 분들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는 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코인 세금 곧 사심 다 썼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가격도 회복이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책 출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웅달책방 또 찾아뵙고 그 책에 있는 내용 중 그리고 그다음에 최신 트렌드들 최대한 많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곧 다시 또 대선이 펼쳐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선 관련된 이제 대선 공약 나오면 그때 세금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도 또 한번 찾아주시면은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금 관련 대한민국 끝판왕 이장원 세무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